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실록의 엘랑빛달과 비가 내리면서 살랑살랑 불어대는 여름바람의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장미의 향기, 사라짐, 덧없음, 그 다음에 시들어버림, 메말라버림, 그래서 어떤 맛도 없는 무미건조함, 이런 세계를 긍정하면서 노래하는 게 바로 폴 베를렌이죠. 그죠? 폴 베를렌에 대하여 철학적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를렌은 상징주의 시인인데요. 이미 그 전에 보들레르와 말라르메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조금 뒤에 한 10년 차이 나는 그 유명한 랭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베를렌이 랭보와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죠. 그죠? 마치 우리가 고흐와 고갱의 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데 베를렌이 랭보에게 총을 2발 쏘죠. 그죠? 73년도에 브뤼셀에서.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 시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 시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신성의 어떤 그리스도의 인격성,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는데, 그 이후의 시, 특히 사제스라고 하는 예지, 달관,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대로 또 시의 세계가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겠다. 총을 쏘고 랭보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죠. 그죠? 베를렌.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 그 이전의 삶의 목소리가 기도의 목소리에 의하여 흡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예지라고 하는 시집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를렌은 특히 보들레르로부터, 그죠? 시의 산문 형태의 불협화음에서 나타나는 그 감성적인 것,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랭보로부터는 언어와 사물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의 마술이 보여주는 어떤 그 기만성, 그걸 폭로하기 위하여 거친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랭보로부터 외설적인 말이라든지 속어들 받아들여서 자기의 시의 세계를 펼치는데, 원래 베를렌은 법학을 공부하다가 중퇴를 하게 되죠. 그죠? 44년도에 태어나서 22살에 66년도에
첫 시집을 발표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사르투 누스의 시입니다. 토성 시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이 시집을 내고 또 몇 년 있다가 66년, 69년 그때에 사랑의 아픔과 그 다음에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향연을 그리고 있죠. 그죠? 페트, 갤랑뜨. 이 갤랑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환심을 얻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사랑의 축제, 사랑의 향연 이런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70년대에 본 샹송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좋은 노래.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시를 발표합니다. 또 유명한 말 없는 로맨스, 로망스성 파홀, 말 없는 영가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 시가 또 유명해. 그리고 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회심을 하고 쓰게 되는 사제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죠? 그래서 예지라는, 예지의 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베를렌의 시의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데 베를렌의 세계에는, 특히 베를렌은 쇼펜하우어를 좋아했는데요. 철학적으로는 이 세계는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 세계를 받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감각은 베를렌에게 있어서는 생생한 감각이 아닌 거예요. 감각은 언제나 생생함과 충만함을 표현하게 될 때 잊어버리게 되죠. 그죠? 시간의 지속에 의해서도 사라져. 그래서 장미의 향기라든지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새의 노랫소리, 바람에 맞추어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시골 마을에서 풍겨 나오는 그러한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가 생생한 감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각은 희미해지고 시들고, 그리고 몸이 건조해지죠. 그죠? 그것은 시간의 힘으로 퇴색되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 자체로 이 세계의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하이데거도 보이고, 특히 레비나스가 존재에서 존재자로에서 표현하는 거죠. 이 일리아 개념, 뭐뭐가 있다, 이걸 명사화시켜서 레비나스가 릴리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5분 철학 개념에서 여도가 이미 다루었어. 레비나스의 일리아 개념이랑 유사한 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를렌의 이 시의 세계에는. 그래서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체의 무기력함이 그죠? 베를린의 시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 그런데 레비나스가 이 존재에서 존재 자로를 쓸 때는 어떻게 보면은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그죠? 밤하늘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에서 모든 개별 존재자들이 사라지는 존재의 심연으로서 그죠? 경험하게 되잖아. 그 밤에는 어떤 존재자도 개별 존재자로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존재조차도 심연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독과 밤의 어두움과 고요, 정적, 어떻게 보면 존재의 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베를린의 시의 세계에 다 돌아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자아의 의식적인 모든 계획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어디에서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자체로 드러냈다가 자기를 감추는 이 하이데거도 보입니다. 그러한 삶의 침묵 속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런 사라짐과 시들음 그 자체로 무미건조함, 이것은 삶에서 부정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희미한 것들을 쫓아서 감각의 기원으로 올라가서 생생하고 풍성한 것을 되찾는 이런 시드름이나 이런 메마름, 이런 무미건조함이 아닌가요? 보들레르에게는 그렇죠. 그죠? 감각의 희미해짐을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에는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생명력과 같은 풍성함을 볼 수가 있잖아. 어둠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베를린은 이 시드름, 사라짐, 달아 빠짐, 그래서 라 파데흐, 몸이 건조해짐, 이게 바로 삶 자체라는 거예요. 이걸 즐길 줄 아는 자라야만이 삶을 쥐쌍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비인칭의 중성으로 사라져버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주체의 무기력함, 그 다음에 주체의 비인칭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비인칭은 우리가 언제 써? 날씨. 불어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죠? 영어는 it이고 독일어는 s인데,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천둥이 친다 할 때는 다 비인칭 주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기분 잡혀져 있음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물론 레비나스는 이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의 불안의 개념을 더 근원으로 추적해 가기 위하여 일리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는 존재의 심연으로서의 기원, 모든 존재자들이 그 개별성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무와 같은 거예요. 으스시함일 수도 있고 불안과 같은 공포일 수도 있으며, 그러나
이 모든 심성들이 다 무로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비인칭의 중성화, 블랑쇼의 문학의 공간의 개념이잖아. 이 중성적인 게 폴 베를렌의 세계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명료한 이성적 계획, 명료한 의식들이 이런 비인칭의 고요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몸이 건조하게 되는 거. 이 맛없음의 세계, 이게 폴 베를렌의 세계예요. 그래서 시간도 이미는 언제나 항상이고 항상은 언제나 임인 거야. 시간성의 뒤죽박죽이 나타나. 그리고 이 비인칭은 시공간의 이러한 명료한 구분조차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희미한 존재의 흔적, 이 자체를 긍정하는 것, 이게 베를렌이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명료함과 불명료함의 그 모호성이 언제나 자아의 의식을 삼켜버리는, 철학적으로 볼 때 그게 어디에서나 나타나. 회심하고 쓴 후기 작품이 예지 이외에, 그죠? 토성시집이라든지 사랑의 향연, 우아한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좋은 노래, 우아한 노래라든지, 아니면 말없는 연가라든지, 아니면 옛것과 최근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료한 존재의 빈터가, 그죠? 그 자체로 언제나 의식을 삼키는 그 자리, 후기하기 하이데거의 탈존으로서의 존재의 빈터. 이게 좋은 용어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폴 베를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감각의 강렬함, 나의 수학적 계산, 나의 삶의 지혜, 계획,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비인칭의 고요함에 의하여 삼켜져 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주체와 의식을, 그죠? 무력화시키는, 무기력함의 상태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소리들조차도 이런 비인칭의 침묵과 고요, 정적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모든 목소리들이, 자연의 목소리도 변화되고, 그죠? 거기에서 태양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뒤집어져서 노을빛에 의하여 희미하게 드러나는 마을의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리에 의하여 바람에 사라지는 그런 존재의 형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비인칭의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시의 빗소리와 함께
나의 마음에 눈물이 내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사랑의 향연은 거죠. 곳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 비인칭의 타자로서 대립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주제들이 베를린의 세계에 이미 19세기에 한 세기나 앞서서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1960년대 이후부터의 어떤 그런 철학의 해체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미 폴 베를린의 세계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를 통하여 이 사라져가는 감각,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생명체는 인간의 정신이 받아들일 때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이잖아. 그런데 그 감각은 언제나 충만하고 생생한 채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그 순간이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또한 사라져가는, 사라짐의 미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베를린은 어디에서나 이 시들어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밤의 미학에 복종하라.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현대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시사해 주죠. 그죠? 그리고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하는 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인칭의 어떤 강력한 중성적 힘이 그죠? 이 세계예요. 이 세계의 중성적 힘이 날씨에 기분 잡혀져 있음, 공기, 모든 것에 의하여 흡수되어 버리고 많은 그것을 가리키는 정적, 침묵,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아의 세계를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는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그 자체로 긍정하라는 것. 그래서 베를린의 글쓰기는 이런 주체의 사라짐, 푸코적으로 보면은 모래사장의 어떤 이런 게 비인칭의 세계겠죠. 그죠? 파도침. 거기에 그려진 얼굴은 뭐예요? 주체의 의식인 거예요. 이 비인칭의 중성은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나 이 세계 전체와 내가 거기에 기속되어 있음을 그 자체로 표현하는 하이데거 가다머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랭보와 이 사건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술가들의 어떤 광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 세계에 파묻혀 사는
예술가들만이 느낄 수 있는 자기들만의 세계. 랭보가 16살에 시를 써서 보냈는데, 그리고 한 20살 전까지 쓰다 그만두잖아, 그죠? 뭐 에디오피아나 뭐 이런 데 가서 랭보 강의도 곧 하겠는데요. 71년도에 써서 보냈는데, 그걸 읽자마자 그냥 뿅 간 거야. 거기에서 이미 시적 공감을 강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렌이 랭보의 시를 읽으면서 이 젊은 청소년이죠. 16, 17. 이 젊은이의 시를 읽으면서 자기가 빠져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라르메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 베를렌이 무명의 랭보의 시를 읽으면서 뒤집어져서 랭보의 글쓰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응? 랭보의 어떤 탁월한 통찰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응? 그건 한 문구로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랭보가 말한 식구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이 한 문장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냥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타인이다. 이게 저 스위자 노땅 노오트 이렇게 써야 되잖아. 저 스위자 노트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저 애떡 노트 이렇게 써버린 거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데 독일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 하니까 나는 또 다른 타자다를 I am으로 쓰지 않고 I is로 쓴 거야. 그러면 이 m을 is로 바꿔버리면 뭐야? 주체가 사라져버려. 이 I의 비인칭 주어의 어떤 그 I를 받는 이 비동사가 M이 아니고 is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주어가 뭐야? 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I는 주어와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야. 보랑.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타자다에서 타자는 나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글쓰기의 혁명적 어떤 거는 이미 한 문장에 의하여 이걸 원래 불어에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저 애떡 노트 이렇게 씀으로써 그러니까 I is an another 정도 되겠죠. 영어로 쓰면. 그러니까 이 타자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타자다가 아니라 타자가 또 다른 타자가 나다 이래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비인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이 이미 19세기의 시의 세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이 상징주의 시인들에게 또 뒤집어진 거예요. 아감벤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보들레르나 말라르메나 응? 랭보나 이런 걸 모르고는 아감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상당히 길게 언급합니다. 응? 볼 발레리나. 응? 그런데 이 나는 항상 타자로서 비인칭에 의하여 삭제되는 이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모든 존재자들을 포괄하는 침묵과 고요와 어떤 정적에 의하여
흡수돼 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잖아.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감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타자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인청으로서 거기에 나가 있는 이 나와 나의 현재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직접 교섭하는 이 나는 뭐야? 그 자체로 떨어져 있는 거야. 랭보한테는 이 나는 언제나 타자가 나타날 때 그쪽으로 다 포섭돼 버리는 거야. 저와 오트허는 다른 게 아닌 거야.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자기 의식과 같이, 이게 베를린의 자기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 아니면 장미의 향기가 사라지면, 시골 풍경에서 풍겨나는 그 구수한 공기에 의하여 나의 존재 역시도 사라져 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 아픈 마음, 그것이 그 자체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단조롭고 맛없고, 그 다음에 나의 생생한 감각을 끊임없이 이 세계의 비인칭은 앗아가 버리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심지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 단조로운 맛없음의 미학, 이것을 긍정하라는 거야.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체는 매 순간 내가 거기에서 행동하지만은 보이지 않게는 삶에서 다양한 자아들이 비인칭과 무의식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라짐과 맛없음과 시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용기가, 그죠?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의 침묵, 감각의 고요함, 그리고 존재의 소리가 나의 귓전에 울릴 때까지 시인은 기다리는 자인 거예요. 베를린의 시에서 나타나는 베를린 자신은 거죠. 결코 자기 지성으로 바깥에 있는 다양한 존재자들의 의미를 찾아 나서지 않아. 그리고 이 세계가 비인칭의 힘에 의하여, 중성의 힘에 의하여 나를 덮칠 때 나는 거기에 또 저항하지도 않아. 이런 무의의 어떤 상태. 그러나 그 자체로 바람이 불면 나의 마음은 아픈 거야. 그 아픔은 그 자체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인 거야. 바람에 실려서 들려오는 저 자연의 소리. 그래서 상징주의 시에서는 이 음악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이 음악의 운율에 맞추어서 울려 퍼지는 이 세계의 침묵의 소리.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후기 하이데거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침묵해봐. 내가 말할 때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다 나의
객체가 되어버려. 철학적으로. 맞죠? 그죠? 저 나무도, 그 다음에 저 모든 실록들도, 저 빗방울들도, 그리고 저 모기들도, 저 벌레들도 전부 다가 나의 객체인 거야. 내가 말할 때는. 그런데 내가 입을 닫게 되면 이제 세계가 침묵하면서 나에게 말을 하는 거야. 이 뒤집어진 역전의 어떤, 이게 갤라시안 하이트 내가 맡겨져 있음이에요. 내가 침묵하고 내가 이 세계의 고요에, 이 존재의 무에 나를 맡기게 될 때 나는 침묵의 소리를 듣는 거야. 고요와 침묵은 무의 상태가 아니에요. 응? 없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봐봐. 밤은 낮이라고 하는 명료한 빛에 의하여 사라지지만은, 그렇다라고 밤이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무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계 자체가 말을 한다는 건 뭐야? 내가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섬으로서 이 세계를 객체로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주체성이 저 세계의 비인칭의 침묵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때 나는 독특하게도 나의 모든 세계의 관계는 치유가 되면서 온전해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베를레는 그 감각의 어떤 삶의 생동성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정신이 저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형상이나 색깔이나 어떤 소리나 냄새를, 그죠? 받아들일 때 그 자체로 울려 퍼져서 드러나서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정신과 사물의 관계에서 이 감각은 엄청난 시공간적 다층성과 엄청나게 복잡하게 뒤엉킨 암흑의 길을 통과해야 저 바깥의 사물이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응? 거기다 이 감각은 뭐야? 그 생생함이 시들어 버리는 거잖아. 응? 다시 느껴져도 또다시 시들어 버리는 거야. 꽃이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역시도 거기에 의하여 잎새에 떨리는 소리에도 마음 아파하는 거야. 나도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존재의 비존재로의 어떤 시들어 가고 메말라 가고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그래서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나 그 자체가 삶이라는 거야. 여기에 명료한 어떤 태양빛과 같은 눈이, 그죠? 희미한 안개를 뚫고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분명한 것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이 의미와 연세는 끊임없이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운동하겠죠. 그죠? 여기에 나는
사라짐. 나는 사라지면서 삶에 참여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무감각하게 하는 거. 그게 비인칭의 중성인 거야. 내가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으며 세계의 개방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름의 가을 바람에 사라지는 장미의 향기.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향기가 아름답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그 향기가 왜 나는지, 그리고 가을에 문을 열어놨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선선한 공기가 외부로 오는지, 이 세계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존재자들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 그게 언어로 표현이 돼요. 단지 침묵 속에서, 고요 속에서 나는 참여할 뿐인 거야. 여기에 주체가 기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런 텅 비어 있음, 주체와 객체 사이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끊임없는 빈터, 그게 바로 시인의 글쓰기 작업의 공간인 거예요. 이게 베를린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이 비인칭이 이제 70년대 말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다 영감을 받고 나오면서 이제 뭔가 깨달은 자가 되는 거야, 종교적으로. 얘도가 볼 때 신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 전시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달관에 이른 자처럼, 그죠? 사제스라고 하는, 예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타난 그 작품은 이 비인칭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의 신성으로 변화해버려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은 거짓된 악의 행위가 되는 거야. 이 비인칭은 신성의 인격으로 변화돼 버리는 거야. 타자의 목소리, 육체의 목소리,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목소리,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것은 기도의 목소리에 의하여 제압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기라고 하면 전기 베를린의 세계, 그러니까 예지라고 하는 이 작품 이전의 세계, 거기에서는 비인칭으로서 나타나는 이 세계의 침묵, 모든 자아들은 거기에 기속되어 있죠. 그죠? 고요함, 감각의 사라짐, 감각의 어떤 시들어버림, 몸이 건조한 세계, 무의식의 세계, 탈존해 있는 그 상태, 그 탈존의 자리에 신성의 인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인 거야. 물론 베를린은 또 말년에 이 가톨릭 신앙대로 살지 않았어요. 또 말년에 또 약과 술과 또 다양한 어떤 놀이들에 의하여 거기에 빠져 살다가 죽기 2년 전에 프랑스 문인들이 뽑은 또 위대한 시인이 되잖아.
그런데 스스로는 나는 저주받은 시인이다 그러고 살았다고. 어? 그래서 랭보와 서로 주고받은 편지라든지 랭보를 생각하면서 썼던 그런 시들도 이제 회심 이후에 쓴 이런 달관의 경지에 이르러서 썼던 이 예지라는 작품에서는 삭제의 대상인 거예요. 잘못된 목소리, 잘못된 감각의 목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소리에 의하여 치유되어 버려야 되는, 청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년으로 가면서 베를레는 이제 국가와 이게 그러니까 초기 시집이 진짜인 거예요. 국가와 경찰과 마치 락강의 상징계의 세계에 대타자들을 모시는 듯한, 이들을 칭송하는 데에도 또 시를 또 쓰는 거야.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종교적 경험에 의해서 이제 비인칭은 명료한 대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적으로 볼 때는 초기 작품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이 신성한 거죠. 빅토르 위고 역시도 체험했죠, 그죠? 위고의 작품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시에서도 나타나고. 이 보들레르는 완전 다른 인물이고, 보들레르의 지성을 물려받은 이 말라름에는 철두철미한 이성의 계산이 또 포함된 시를 쓰는 거야. 물론 그 이성은 또 무력화될 때도 많아. 그런데 베를레는 그 자체로 있는 세계를 긍정하는 거예요. 해결적으로 보면 대자가 적자로 흡수돼 버리는 세계. 이해가 되죠, 그죠? 쇼펜하우어적으로 보면 그 의지는 나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의지가 삶의 충동에 의하여, 욕망에 의하여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학적으로 종교에 의하여 아니면 음악에 의하여 달래져야 될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의지의 충동에 의하여 고통스러워진다면 마음이, 그걸 긍정하는 거예요. 베를렌한테서는 그냥 그 자체로 있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로 덮여져 있는 세계. 노을이 비치면 점점 밤속으로 사라지는 세계. 그리고 음악의 선율에 의하여 사라지는 세계. 사랑의 아픔에 의하여 거기에 율동을 맞추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세계.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의 사라짐에 선물을 주면서 사라지는 이 무미건조함의 세계를 폴 베를레는 사랑하고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집을 읽을 때 그 초기랑 사투르누스의 시와 뭐 사랑의 향연, 또 좋은 노래, 이런 것들, 그리고 말 없는 영가, 로맨스, 이런 것들 하고 예지라는 작품은 구분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예지에 나타나는 그 작품의 어떤 엄청난 것, 자연과 세계와 신성으로 변한 어떤 것,
마치 나는 헬더린을 느낄 때도 있었어.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웠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났네. 23년 예도TV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금 계산했고요. 올해도 세 번째지. 예도TV 세 번째 세금 계산해서 국가에 기쁘게 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에 예도TV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가리를 숙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